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DG4와 한국 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의 방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SDG4 이행과 교육회복 국제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중요한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SDG4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good quality 이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입니다. 모든 남녀에게 포용적인 교육, 공평한 교육, 양질의 quality education을 제공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교육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유효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이룩한 교육 분야에서의 성취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1학년에서부터 8학년까지의 약 1억 100만 명의 아동이 최저 읽기 능력, 미니멈 리딩 프로피션시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아동들의 9%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수립한 2030년, 2030년까지의 당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대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에도 G7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대받았고 7월에는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미 우리가 OECD 회원국이 됐고 이제 웅크타드까지 갔으니까 명실공히 선진국입니다. 이러한 경제력에 걸맞게 문화, 체육, 교육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목표에 계속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 노력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예컨대 2018년 GDP 대비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높았습니다. 교육의 접근, 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 성과 면에서도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2018년 만 3살부터 5살까지 취학률은 OECD 국가 평균율보다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청년층, 즉 25살부터 34살까지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69.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입니다. 제2위입니다. 그러나 SDG4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계는 아직도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UN 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 근무하면서 교육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썼고 주안점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세계 시민 정신, 즉 글로벌 시티즌십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 선진국에 도달하였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 수준도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SDG의 네 번째 목표에 도달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식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계 시민 정신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식 수준의 고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생활 질서 지키기, 예를 들면 고운 말 쓰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가지기 등등은 사람의 품성, 인성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세계 시민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포용성과 공평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의견도 좀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포용적이며 관용적인 자세, 그리고 남에게 그 공감하는 마음, 이런 것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마음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어는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많이 그 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열정과 이 연민의 정, 컴패션 다 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나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발전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자세이고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초가 된다. 저는 이렇게 굳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 시민 정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유엔 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반기문 세계 시민센터, 반기문 센터 포 글로벌 시티즌스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하인즈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존경을 받는 이러한 국가와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계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악망합니다. 둘째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만 인재가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서의 투입과 이 산출이 맞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교육의 그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양극화가 심화돼서 빈부 격차가 그대로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교육 격차가 다시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1월에 펴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소득 하위 20% 집단이 사교육비나 학업 성취 등 교육 분야 핵심 지표에서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지난 10년간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옵니다. 교육 양극화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난 10년 사이에 양극화가 줄어들기는커녕 확대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우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그야말로 국가 백년지 대계 차원에서 초당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이들 그 내국인 자녀들에 비해서 상급 학교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에 진학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재단을 통해서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장애 아동들,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접근권, 이것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문해력,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이 디지털 문해력도 갈수록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디지털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장애계에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발달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로나19 행동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그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교육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강화입니다. Sustainable Education이죠. SDG4의 7번째, 우리가 보통 4.7, 그 목표가 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13일 폐막된 영국 글라스고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 COP26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글라스고 기후 합의, 글라스고 클라이밋 팩트가 채택되었지만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의 의지가 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석탄 퇴출도 영어로 그 phase out이 아니로 그 phase down, 그 단계적 감축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후퇴한 협의가 채택되었고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금세기 중반이라고 애매한 표현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2050 탄소 중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by and around middle of century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이 당장 생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특히 이 오세아니아의 그 피지라든지 그 키리바스 같은 아주 스몰 아일랜드 소도서 국가, 대서양의 버뮤다 등 이런 캐리비안 국가들, 이러한 그 개발도상국 섬나라 정상들은 일제히 자기들의 미래가 없다라면서 실망을 표시를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기술 진보를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자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탄소가 배출됐습니다. 대기 중에 쌓이고 대기 중에 한번 쌓이면 200년 동안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그 제일 큰 요인입니다. 인간과 동식물 모두에게 삶의 터전인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의 삶과 지속가능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위협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코로나19도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수많은 기상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만 들어도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독일, 벨기에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 호주, 미국의 대산불은 전례가 드문 규모였습니다. 독일의 대홍수는 1000년 만에 처음인 대홍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과학자들은 100년 내에 제6차 대멸종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 스피시스 약 70% 이상이 사라진다는 종말론적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5차 대멸종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6,5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영화에 보는 공룡 다 죽었습니다. 6,500만 년 지나서 지금 100년 내에 이러한 그 대멸종이 일어난다. 왜 이러한 것이 지금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기후위기는 파국 시점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인류의 생존을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지구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 10년 재임 기간 중 이 지속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그중에서도 13번째 골 넘버인 그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 25일에 유엔 총회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참석하에 또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 참석하에 전 세계 교황 정상들이 참석해서 그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12월 12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에서 인류는 산업화 시대 이후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낮추되 가능한 한 1.5도, 섭씨 1.5도 이하로 낮출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글라스고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1.5도 섭씨로 억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결국 이런 식으로 한다면 2.5도씨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다 해수면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 60cm부터 3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인류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도. 그래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그 행동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전 지구적으로 7%씩 감축을 해야 되는데 마침 작년에는 7% 감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현상 때문에 산업이 침체화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결단, 특히 기업 지도자들의 그 아주 전향적인 태도, 탄소 중립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등 한 등이라도, 물 한 방울, 쏟물 한 방울이라도 더 절약해야 됩니다. 한국을 더 푸르게 만들고 지구를 더 푸르게 만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키워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님도 직접 찾아가서 또 우리 교육감님들, 지금 우리 교육감협의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교육감님 17분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의 그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하지 못하면은 이 다음 정상 지도자들도 그걸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젊은 시민, 젊은 학생 또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ODA 확대입니다. 교육의 예산, 지원의 확대입니다. 이런 ODA, 즉 또 개도국에 대한 그 지원 확대해야 되는데 교육 입국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6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정부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유네스코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만든 교과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인쇄시설 없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교과서의 뒷장에는 이 교과서는 유네스코와 웅크라, 한국부흥지원단, UN 부흥지원단의 도움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문교부 장관 백낙준 이런 것이 어느 교과서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훗날 UN 사무총장까지 됐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들이고 교육을 통해서 희망과 꿈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받은 국제사회 도움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관용, 배려, 공감이라는 세계 시민 정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한 나라의 국제적 기여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는 UN 분담금입니다. 2000년에 우리가 새천년을 맞으면서 그 새천년 개발계획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UN 결정은 선진국 국가 그룹인 OECD 국가들은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분담액을 증액해서 2015년에 이르면 각국의 GDP의 0.7% 선을 원조를 줘라 이런 것을 결의를 했었습니다. 일부 OECD 국가들 6나라 28개국 중 6나라는 0.7%를 달성했지만은 OECD 평균은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해서 0.35%에 이릅니다. 반 정도 간 셈이죠. 그래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이 있을 때 2030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0.7%를 달성해야 된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죠.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선진국입니다. WTO가 인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처음으로 0.20%까지 올랐지만은 현 정부에서 다시 0.15%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국제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여의 수준에 비하면 우리의 기여는 많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7개 OECD 국가 중에서 밑에서 끝에서 쉬는 것이 더 빠릅니다. 예컨대 2009년에 제가 유엔 사무총장 현직에 있을 때 세계 식량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잘 몰랐죠. 전혀 식량 위기 같은 감이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세계 각국들이 식량 위기를 넘기 위한 그 기여금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해서 세계 식량기구 FAO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5억 달러를 바로 기여를 했고 일본은 총리가 직접 참석해서 1억 5천만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당시에 농림부 차관이 참석해서 겨우 100만 달러를 냈습니다. 사우디의 500분의 1, 일본의 150분의 1에 달합니다. 사실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제가 주최한 이란 그 회의에서 이 정도로 다 빈약한 인색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랐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국제적 기회 소극적이고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ODA 규모를 최소한 OECD 평균인 0.35%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ODA 규모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서 탄소 중립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중대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의무입니다. 삶의 양식 자체를 바꾸고 인류 문명을 전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대한 역사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교육에 우리의 희망이 그리고 인류의 희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웨덴의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 그가 어떤 나라의 정상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 스웨덴의 그 그레타 툰베리가 많은 정상들 앞에서 정상들에게 큰 그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희망을 뺏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처럼 지구촌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교육 강국인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SDG4의 실현을 위한 국제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욱더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무도 낙오되지 않게 보다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아태지역 유네스코 교육분야 지역사무소인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시게로 아오야기 소장님이 온라인으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바로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교육부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국연구재단의 이런 포럼을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시적절한 포럼입니다. 2030년까지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를 달성하기 위해 또 특히 교육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노력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는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아태 지역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태 지역의 현재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회복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교육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와 또 미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 전달, 또 학습 결과, 학생 참여,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 및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아태 지역 국가들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 그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4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의 국가들은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접근성이 중단되었었죠. 2020년 대유행 초기 정점에서 7억 6천만 명의 아이들의 교육 접근성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다양한 원격과 온라인 학습 양태를 제공해서 학습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방식으로 이러한 학습 양태가 제공되지 못했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서 디지털 격차로 인해 코로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전에 존재했던 교육 격차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원격과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조차 그들만의 또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학습 콘텐츠가 불충분하거나 준비된 교사들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효과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들이 부족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수업을 개발하고 또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태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은 갑작스러운 코로나 대유행과 또 그에 따른 장기화된 휴교로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습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 수백만 명의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하지 못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통계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1억 2,8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 지역에서 중퇴자가 4%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현재 교육 사각지대의 학습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입니다. 학습 손실과 학업 중단이 한 세대의 미래에 미치는 장기적인 여파 이외에도 휴고가 장기화되면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영향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만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국가별로 또 국가 내 여러 지역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의 질과 적합성과 관련된 심각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또 나아가 현재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취약성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로 2030년까지 SDG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모든 이 낙관주의자들이 따르는 어떤 원칙을 제가 인용하자면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위기인 팬데믹을 통해 아태 지역의 교육자들은 교육 시스템을 다시 생각하고 또 혁신하고 또 변화시켜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적합하고 대응적이며 회복력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팬데믹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자면 코로나 팬데믹은 시급성과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아태 지역의 교육을 바꾸고 SDG4를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최근에 발간한 주요 보고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다시 생각하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국제연대와 협력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 규범과 기준에 정렬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유네스코는 세계교육연합을 발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으로 교육 지속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계교육연합은 협력과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175개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기구, 기타 국제기구,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적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플랫폼을 통해서 112개의 국가에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계교육연합은 협력과 조율, 조정, 지식과 노하우의 교류가 학습을 지속하고 이를 보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육을 회복하고 학습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동의 미션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의 난제에 직면한 지금, 이 팬데믹은 각 국가의 상호 연결성을 그 어느 때보다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난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또 나아가서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국제 협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다음의 주제에 대해서 행동을 함께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 지속성을 보장하고 학습 손실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교육과 재원을 보호하고 ODA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자들을 우선시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학습 자원을 확대하고 연결성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습자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학습자들의 건강과 웰빙이 저해되었습니다.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학습자의 교육과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이 많이 저해되었음을 목도했습니다. 이러한 위해나 손실은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학습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학생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투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을 지원하고 또 학교 커뮤니티의 다른 일원들도 동시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학교의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을 재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유네스코는 유엔의 자매 기관들과 함께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 5개국 보건 및 교육 장관이 참석하는 2022년 10월 회의에서 도출된 Call to Action 행동 촉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건강을 증진하는 학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인적이며 시스템적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아태 지역 전체에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과 학습의 뉴 너멀은 물리적 그리고 가상학습 공간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학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경제가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또 2021년, 2022년 경제 회복 전망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역의 경제 그리고 나아가 교육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미 각국의 지자체에서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미 팬데믹 이전에 아태 지역 국가들은 교육 재원 마련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육 2030 프레임워크를 보면 회원국 정부의 최소한 GDP의 4에서 6%를 교육 예산으로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는 공공지출의 최소 15에서 20%를 교육에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개 국가 중 한 곳은 그 어떤 수준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팬데믹은 교육 예산의 격차도 심화시켰고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육 투자에 대한 니즈도 이 지역에서 증가한 상황입니다. 팬데믹은 중저소득 국가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부터 2030년까지 SDG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서는 매년 1억 4,8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30%까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타 다른 회복과 마찬가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 사회, 경제 부문의 회복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는 힘을 모아 공교육 예산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육 관련 ODA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원조는 2022년 20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태 지역 국가들은 교육 예산을 증대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교육 회복의 맥락에서는 재무장관 또 재무부 간 대화 그리고 부문 간 대화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 예산을 보장하고 증대시키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전 세계의 교사와 교육자들은 원격 교육을 통해서 학습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변화였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많은 교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국가에서도 교사들은 필요한 스킬이 부족해서 양질의 원격 학습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 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준비도 잘 되어 있지 못하는 데다 어려움이나 노고에 대해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회복과
정부와 개발 파트너들이 변해야 하고 또 주시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교사 연수와 전문화 그리고 적절한 지원과 이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입니다. 국가들이 준비되고 또 동기가 부여된 자격 있는 교육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있어서도 국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동안 원격과 온라인 수업은 학습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원격 교육과 디지털 솔루션은 학습의 질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잠재성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포용적이면서 양질의 원격 및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또 모두를 위한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아태 지역에서 원격 학습이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육 대응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기술을 활용한 교육은 강화되고 또 주류화되어 교육 시스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면 학습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이러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육의 적합성, 회복력, 그리고 질을 향상하고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이 국가별 또 지역별로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인프라나 자원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학습 교육 기술이 불평등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이러한 격차를 비의도적으로 증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기기와 접근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양질의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이러한 자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적절한 연수와 교육을 받고 디지털과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육 자원과 접근법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헌신과 노력을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천 선언문의 비전을 한국과 또 국제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기울이는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태 지역 중에서도 코로나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굉장히 조정되고 조율된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조치로 이를테면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수정하고 학습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동시에 학습자와 교사의 건강을 보호하는 노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은 치하받아 마땅합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팬데믹과 관련해서 시행된 즉각적인 교육 대응에 있어서도 배울 것이 많고 또 양자 및 다자 기구들에 대한 대한민국이 기여하고 있는 이런 ODA에 있어서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교육계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이미 남남협력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관행을 공유하고 정책 담론을 도모하고 또 정보 교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마 이러한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글로벌 시민 교육 그리고 디지털 직업 훈련과 교육 ICT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보다 강력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팬데믹 동안 교육 재원을 우선시하고 또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남다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2022년 예산안을 보시면 교육은 정부 지출에 있어서 두 번째로 그 규모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팬데믹 이후에 교육 회복을 지원하고 또 이에 투자하는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디지털화된 친환경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나아가면서 모범 사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에 지속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다른 국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태 지역 영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조를 통해서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장기적인 교육 개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국제 협력과 연대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고 영내 또 글로벌 난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다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육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진심으로 교육 시스템을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하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시게루 아오야기 소장이셨습니다. 기조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학교 포드대단 국제교육실천학 교수께서 코로나19 이후 SDG4 증진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시차로 인해서 영상으로 송출이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Hi, my name is Fernando Reimers. And I am the Ford Foundation Professor of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페르난도 레이머스입니다. 저는 포드 재단 국제교육 교수이고요. 하버드 교육대학원 소속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국제교육 미래위원회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최근에 우리 미래에 대한 공동 재구상 및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의 SDG4 이행과 교육회복 국제포럼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런 이제 국제 교육 포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SDG4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를 세계적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은 교육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교 수업도 중단이 되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교육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역량도 크게 떨어지게 되었죠.
2020년 3월에 저는 제가 하버드에서 이끌고 있는 글로벌 교육 혁신 이니셔티브의 모든 연구의 방향을 이제 다른 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였고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육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는 연구였습니다. OECD의 앤드레아 슐레커와 함께 저희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교육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고자 했던 것은 코로나19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영역을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교육 측면에서의 대응 지침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도출하게 되었고요. 또한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학교에 모이는 게 불가능한 그런 그 학교 봉쇄 상황에서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지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 지금 띄워놓은 이 지금 책자가 원격 교육 지원을 위해 기존의 도구들을 정리한 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시 단위 그리고 주정부 단위, 중앙정부 단위와 또 기타 교육기관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육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제 문서화해서 일련의 그 케이스 스터디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3월과 6월 사이에 저희가 45억 건의 케이스 스터디를 내놓았고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모범 사례를 조명하고 실제로 이 혁신과 관련해서 글로벌 담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방법을 고민하는 다양한 정부와 교육 당국에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세상을 급속한 혁신과 실험의 과정에 있는 글로벌 연구소를 생각하고 모범 사례를 강조함으로써 이런 혁신 과정을 가속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파트너 기관인 OECD와 세계은행이 이런 45가지 혁신이 담긴 책을 이제 출판할 건데요. 화면에 표시된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20년 5월에 이르러서 저희는 또 다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월에 연락했던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후 3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였고요.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한 결론은 실제로 이런 도전 상황에 맞서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학교 내 교사 간에 그리고 다양한 학교 간에 그리고 국가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협력과 그리고 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기간이 혁신과 실험 그리고 창의성이 발휘된 기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협력을 시작으로 해서 학교 단위와 다양한 행정 단위에서 교육 리더십과 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 나온 세 개의 책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육 리더십의 주제가 되었고요. 이런 연구 결과들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과 12월 사이에 굉장히 이제 급하게 저희가 진행한 연구들이고요. 2개 더 저희가 장기적인 연구도 글로벌 이니셔티브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었고요. 각국의 또 대응에 대한 연구이기도 했습니다. 13개 국가가 실제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대응을 했는지 이 지금 연구 과제가 담고 있고요. 해당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2달 전에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전 세계 20개 대학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 네트워크나 학교 시스템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떻게 주 단위, 지역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학교들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는지를 또 연구를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구축한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런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이 2개의 연구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팬데믹 기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된 상황이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팬데믹은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의 대재앙이었습니다. 아동들이 기존의 교육 체계를 통해 받던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죠. 학습 손실이 일어났고 학교 참여 교육이 또 손실이 있었습니다. 중퇴자 등의 문제도 발생했죠. 팬데믹은 사실 다양한 아동들에게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층 아동들, 최빈국의 아동들, 기반 시설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의 아동들, 그리고 감염병의 보건 영향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국가의 아동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팬데믹 기간은 혁신의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연구한 20개 대학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개 이상의 대학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대학들이 스스로 포지션을 다시 정립한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학교들이 굉장히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협력 파트너 기관으로 대학들이 스스로를 리포지셔닝했던 그 케이스였습니다. 국제교육 아카데미와 유네스코 요청에 따라서 저는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서 프레임워크를 설계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지도자들이 더 나은 회복을 지원하고 팬데믹에 대응하는 한편에 교육 부흥의 기회로 이 팬데믹을 삼을 수 있도록 이 프레임워크를 설계한 것이고요. 한국어를 포함해서 10개의 언어로 지금 이제 이 책자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하시면 되고요. 사실 본질적으로 이 팬데믹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복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작업이 수행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첫째, 교육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육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면서도 팬데믹에 계속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학생들이 실제로 계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개발하지 못했던 역량,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20개월 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역량을 회복하고 재구축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향후에 감염병이 발생할 때 그 교육 시스템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탄력 회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팬데믹의 결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팬데믹에 더 잘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교사나 학생, 가족, 교육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자는 각각의 액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를 보시게 되면은 팬데믹 기간 동안 대응 지침 운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기관과 정부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변화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의 건강,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학습 준비 상태나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교사와 교직원의 건강은 어땠는지, 교습 준비 상태는 어땠는지, 지역 공동체 상황, 빈곤이나 불평등은 어땠는지, 교육 시스템의 운영 상태는 어떻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융합적인 교육 체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든 학습자를 지원하고 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의 균형을 맞춘 전달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인화, 차별화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커리큘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고요. 역량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트로 교육을 받는 원격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인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커리큘럼의 우선순위가 역량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이고 학습과 개인화, 학습 및 그 개인화의 가속화가 또한 같이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정서적 건강 같은 것들 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이라든지 역량 부분에서의 다양한 서비스와 통합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육체계의 융합 발전 전략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학교의 역량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교직원의 역할이라든지 책임과 연계해서 포괄적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사 교육기관이라든지 파트너십, 또 대학과 같은 이런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부모들의 양육 스킬을 또 저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교육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함께하는 미래 구상,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에도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1972년, 1996년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와 좀 다른 점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과거의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1972년 Learning to Be 그리고 1996년 Learning to Treasure Within이라는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메커니즘을 설계를 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문화의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학, 연대 교육학이 필요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업 역량을 갖춘 학생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핵심을 든다라고 하면 연대 교육학이 있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이제 개방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의 담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5가지 토픽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교육학이죠. 연대 교육학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업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커리큘럼과 관련된 이제 개방 방식입니다. 어떻게 커리큘럼을 오픈해서 외부에 오픈해서 교육의 적절성을 제고를 하면서 실제 삶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시켜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더 포용성이 높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국제교육위원회의 보고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함께하는 미래 구상,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개혁이라는 보고서가 얘기해 주듯이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학교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사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계, 교육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이 아이디어를 같이 발전시키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담론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를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직장, 대학 그리고 어디서든지 사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구상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전과 관련해서 함께하는 미래 구상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테마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레오나르도 오페리드와 함께 제가 공동 편집한 책은 출판물인데요. 이 부분에서 31개 국가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일어난 혁신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더 나은 회복을 위한 러닝, 배움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는 사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기간 동안 실제로 교육 체계를 이제 운영했던 기본적인 규칙 같은 것들이 많이 혁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도 오픈 소스로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1개의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혁신적인 프랙티스들을 저희가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 발간한 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특별한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혁신과 관련된 방법론을 다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또 이 책자 연구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게 2030 어젠다 의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7 저희의 의제 목표 4.7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학생들이 지구의 관리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인 이상, 인간과 관련된 것은 그 무엇도 생소하거나 이상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아와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역량과 스킬을 배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건강과 복지 그리고 양질의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대학원생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이런 오픈 에듀케이션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수천 개의 교육기관과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2019년 발족된 교육위원회의 보고서 함께하는 미래구상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또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책이라고 하면은 더 월드 코스라는 것인데요. 명확한 결과물, 역량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실제 실천하면서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식, 기술, 경험과 관련해서 실제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기술들이 배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전을 통한 학습, 혁신성, 기업가 정신, 부모와 지역 공동체를 중요한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이 책에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분석 능력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든지 탐색, 관찰, 분석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SDG와 그리고 인권 선언과도 연계한 교육이 필요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세계와의 연결성을 또 이해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복잡한 문제, 쉬운 답이 없는 문제를 풀므로써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 월드 코스라는 책은 교육자들이 두 가지의 과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굉장히 용이한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이런 역량을 학습한다라고 하면은 스스로와 지역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역량 학습을 위해서 어떤 학습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하는가라는 과정입니다. 이 커리큘럼의 간단한 버전이 오픈 액세스 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역량을 부여하는 60개의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버전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세 가지의 간단한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DG와 일련의 역량을 연결하고 이 역량들을 커리큘럼과 연결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학생들을 초보에서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두 번째 툴은 전체 학교들을 아우르는 전략 설계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토타입, 실제 사례,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60개 레슨이고요. 전체 학교를 아우르는 전략은 간단하게 13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리더십 팀을 먼저 구성을 하고요. 팀이 목표 이행을 시작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개발하고 장기 비전을 지식과 스킬 프레임워크로 전환하고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서 학교에서 진행된 교육 과정을 검토하고 비전, 이행 계획을 커뮤니케이션하고 필요한 또 재원을 파악을 하고 프레임워크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개발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고 또 교사의 역량을 개발하고 또 이와 관련된 전략을 만드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림으로써 계속 개선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학교가 계속적으로 개선 사이클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기 위한 지속 개선 사이클 가이드가 이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 전제를 검증할 수 있도록 ABC라는 역량을 학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리고 이 역량 학습을 위해서 어떤 학습 활동에 이제 참여시켜야 되는가라는 과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툴입니다. 또 프로토콜과 체크리스트를 명시화함으로써 저희는 이 책을 통해서 학교 간 협업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수년간의 경험을 함께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도 있는데요. 세계 시민 교육을 더 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정신작용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체계 변혁을 위해서는 5가지의 관점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문화적 관점, 심리적 관점, 전문 직업적 관점, 제도적 관점, 그리고 정치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도 저희의 자체 연구 결과를 함께 반영한 그런 이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육기관들은 더 큰 제도 하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협업합니다. 따라서 생산성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학습 과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커리큘럼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전문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교직을 포함해서 이제 전문성 개발을 위해 모두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도적 측면은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나 프로세스를 연계해서 동일한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해 그룹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이해 그룹들이 지지와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장기간의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책이 있는데요. 국가적 교육 목표 혁신 사례들을 분석한 것입니다. 앞서 기술했던 이런 스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교육 목표를 혁신했나라는 것을 분석한 것이고요. 이 책은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이행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5P, 5개의 핵심 그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가고 전략을 통해 운영 명확성을 확보하고 계획을 현실로 만들고 변화를 실현하고 일관성, 완결성 그리고 앞서 기술한 5개의 관점을 적용하고요. 계획을 위한 순서 결정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끈기 있게 실행하면서 시스템 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준비가 핵심적이죠. 이 2개의 발행물을 보시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진행된 교사들의 전인 교육에 필요한 역량 구축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를 보실 수 있습니다. 4.3에 반영된 이제 스킬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고대 이집트의 극작가인 테렌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 테렌스가 얘기를 했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SDG 4.3의 진전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문제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 책임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